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복지국가를 넘는 생태국가입니다. 오늘도 저자이신 김병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경제사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선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참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현상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2부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책에 보면 순환계라는 말과 소화계라는 말이 나와요. 경제학에서 이런 말 쓰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 원론책의 맨 앞부분은 경제 순환 모델이라고 그래서 가게하고 기업 사이에 한쪽에서는 상품이 순환해서 돌고 반대쪽으로는 화폐가 순환해서 도는 되게 간단한 모델이 나옵니다. 이거는 현대 경제학이 정립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건데, 이 순환 모델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경제가 가게 가장이 생산노동시장, 노동시장에 가서 취직하잖아요. 취직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만든 상품을 생산물 시장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장이 벌어온 월급을 시장 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요 그림만 놓고 보면 요 그림에는 자연이 없어요. 에너지,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하고 원료가 개입될 지점이 없기 때문에 요 순환 모델, 가게하고 기업만 뱅글뱅글 돌면 자연의 경제 활동을 많이 하면 자연에 충격을 주겠구나, 이런 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과연 경제가 가게하고 기업 사이에 둘이 뱅글뱅글 도는 순환 모델만으로 작동하는 건가, 뭔가 빠진 게 없나, 이제 이런 취지에서 순환계 말고 소화계는 어딨나,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원, 달리 말하면 자연이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간과한다. 네. 네. 외부 효과라는 말 써가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길 때만. 생길 때만.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때 이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든지,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쁜 충격을 준다든지, 그럴 때만 외부 효과라고 그러고, 그 나쁜 효과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그거를 가격에 반영하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되게 미시 경제학적인 문제죠. 특별 개별적인 사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제 생태 경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에너지하고 원료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연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경제학 개념에는 단순한 시장 경제 논리나 모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시장 경제 혹은 사회, 그다음에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말들이 효율적 배분의 문제,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는 무엇인가의 문제 등등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라봐야 경제를 더 잘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경제가 사회 안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칼폴라니가 이미 했던 얘기죠. 최근에 많은 생태경제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간의 사회는 지구 생태계 안에 있는 거다. 결국은 인간의 경제는 지구 생태계에 이를테면 이제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어떤 충격을 받는지를 늘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제 잊고 경제만 생각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노동 생산성이란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대칭되는 말로 자원 생산성이 나왔던 것 같아요. 노동 생산성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자원 생산성이란 말은 제가 약간 생소한데, 노동 생산성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자원 생산성은 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들이 생산성 그러면 대체로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단위 노동당 산출이 얼마냐 하는 거고, 그죠? 노동 생산이 높아졌다는 거는 단위 노동당 10단위를 생산했는데 내일 20단위를 생산하면 노동 생산성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똑같은 생산을 하면 노동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노동 생산성을 계속 높여서 더 많이 산출을 하든, 반대로 인력 절감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하든, 이제 그런 건데, 노동 생산성이 그렇다면 자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자원을 들여서 산출을 2배로 늘리든 1.5배로 늘리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똑같은 산출을 하는데 에너지나 자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사실은 이 개념은 모르지 않았고요.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녹색 일자리로 보통 얘기했을 때 그 노동 생산성을 녹색 일자리를 통해서 높이는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게 자원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제 녹색 일자리하고 자원 생산성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로 노동 생산성을 늘리면 자원 생산성을 늘리는 걸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원을 줄이는 게 더 기업에 이익이 되는가, 노동을 줄이는 게 이익이 되는가 봤더니 노동을 줄이는 게 이익이 되면 자원을 낭비하죠. 그리고 대체로 자원이든 노동이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대체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덜 쓰게 하는 일자리를 넓은 의미에서 녹색 일자리라고 본다면 자원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대체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돌봄입니다. 돌봄의 대부분은 자원을 덜 쓰는 대신에 사람이 많이 케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녹색 일자리는 어떤 대목에서 보면 자원 생산성을 높이고 대신에 너무 노동 생산성을 압박하지 않는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라는 게 재생 에너지에서 일하는 일자리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돌봄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병건 저자님도 그렇게 부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 자본주의 체제나 네. 가장 강조하는 건 성장이잖아요. 성장을 말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데 우리 저자님은 탈성장 전략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장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국가 단위에서 성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발상법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차 세계대전 후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아니 자본주의 역사가 몇백 년이나 되는데 자본주의는 무한 성장과 무한 축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개별 기업들 입장이고요. 국가 단위에서 성장 얘기가 나온 거는 2차 세계대전 후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들 국가 단위에서 경제 성장이 얘기가 되려면 국가 단위의 국민 경제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기술이 나와야 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민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빨라봐야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국가가 얼마나 태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국가의 생산 능력에 대한 산출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전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래서 사이먼 구트네츠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케인즈도 이제 기여를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국가 단위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법을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아는 GNP하고 GDP입니다.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나온 거라서 그 후에야 국민 경제 올해 총 사이즈 1조 달러, 내년에 2조 달러, 그러니까 성장률 2배 이런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성장률 없이도 1950년대까지 지금 인류는 경제를 잘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된 거라서 성장률 말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성장해야지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나라가 부강해져야지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예산이 늘어나야지 복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성장을 못하면 복지 비용 지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돌봄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21세기 들어오면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 성장을 하는데 왜 고용이 안 늘지? 그러면서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얘기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초반기에는 막 오염이 되고 그래도 선진국 되면 템지가 깨끗해진 것처럼 깨끗하지 않겠냐 이래서 선진국 되면 환경도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괜찮아지지 않잖아요. 교육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을 우리가 원했던 건 불평등이 좀 줄어들어서 고용도 잘 되고 불평등도 줄고 그리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거를 같이 원했던 건데 현재 통계만 놓고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선진국이 됐는데도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불평등도 안 줄어들었고 그리고 고용도 안 되고 환경도 나빠지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냐 이제 그 성장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성장했는데 불평등이 더 나빠지면 그러면 차라리 그 전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또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요새 디지털 기업들 막 잘 나가는 인공지능 기업들 해가지고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 성장을 계속 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탈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가 복지국가를 넘는 생태국가예요. 네. 저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복지국가는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이거를 넘어서 생태국가로 가야 된다. 네. 설마 복지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네, 문제는 이제 20세기의 그나마 현실 사회 중에서 가장 나은 사회라고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북유럽 모델식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2010년대 이후 한국도 보수하고 진보를 떠나서 다 복지국가가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 비전들을 세우는 것 같은데, 문제는 20세기 말의 복지국가 모델이 상당히 성장 의존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전제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국가가 한쪽에서는 복지와 성장 두 개를 실현해 줬지만 다른 쪽 사이드로 이면에 기후위기를 포함한 생태 파괴를 동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려면 이 복지국가가 생태적인 희생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는 거고,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세기 복지국가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했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키는 복지국가 모델이 아니라 복지와 생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복지국가 모델, 굳이 말한다면 탈성장 복지국가쯤 되나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비전을 새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네, 탈성장 생태복지국가 정도가 되겠네요. 네. 현재 인류의 국가 모델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근접해 있습니까? 객관적인 통계는 여전히 북유럽 복지국가가 생태 파괴도 덜 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여전히 기후 대응을 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질적인 비약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고,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운동의 아이콘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8년 8월 말에 이제 학교 안 가고 파업할 때 스웨덴이 조차도 제대로 기후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랬던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 모델에서는 그나마 여전히 북유럽 모델이 생태적인 대응도 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육이 못 막는다, 이제 이런 거죠. 오늘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2부 복지국가를 넘는 생태국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